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수업일 것 같은데 아포와 좀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거 정리를 하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진도를 빼도록 하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아포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한테 이제 이 보편자 개념, 또 뭔가 그 개념화된 그런 추상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지.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그게 실제하는 것처럼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불교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아포와의 이제 그 추진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의부 세계에 독립적인 실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얼마나 그 위험한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연한 착각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들은 사건들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 이제 사건들이 흘러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이제 맺어진 연결고리일 뿐인데, 만일 이제 그 사건들이 다시 해체가 되거나 아니면 사건들이 다시 이제 배열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또 다른 어떤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정된 실체, 뭔가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제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디그가나든지 단마키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몇 가지 좀 그 바이오센트리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제, 독립적인 우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이오센트리즘에서는 이제 생물 중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학 이론인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뭔지는 몰라요. 어떤 입자하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 그 관련이 되면서 이제 맺어지고 있는 하나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시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정보들이 우리 두뇌에서 뭔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책상이나 의자나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은가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에너지 뭐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망막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 원추세포에 자극을 두면서 우리 두뇌 속에 자,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도식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모든 대상들은 어떻게 보면 저런 이제 그 에너지 집합이다, 물질 에너지 집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망막에 도달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원추세포를 거치가면서 이제 우리 눈 속에는 원추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꼬갈꽃 같은 이런 세포들이 뭐 700만 개 있나? 하여튼 수백만 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전기 신호 또는 이제 자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후두부로 가서 시속 400km 가서 여기서 일어나지고 있는 뉴런이라든지 아니면 시냅스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이 후반부에, 두뇌 후반부에 이미지들이 생기죠. 근데 이런 이미지가 마치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착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 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물질이든지 에너지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도 이제 양자역학에 따르면 우리에게 이제 입자로
생각되는 이 물질이나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뒤에 이제 이 입자가 되기 전에 파동 상태에 있고, 이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게, 이게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관찰, 이건 이제 인간이 관찰할 수도 있고, 자, 그 아원자들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이걸 우리가 관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이런 다른 것과의 부딪힘, 관찰, 뭐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때 이제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되죠. 붕괴가 돼가지고 입자의 상태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문이죠, 문.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볼 때만 달이 있고 우리가 보지 않으면 달이 없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물,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에너지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입자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그거는 이제 파동함수의 붕괴 후이고 파동함수라고 하는 것은 확률 상태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확률 상태예요.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Z가 될 수도 있는 이제 뭐가 그러니까 어떤 A라고 하는 사건과 B라고 하는 사건이 어떤 만남을 갖느냐 이걸 우리가 관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확률적인 통계가 이 안에 이제 내재가 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모나드라고 얘기해요. 모나드. 자기 안에 이제 어떤 완결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이름은 다양하게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세계이고 그 말할 수 없는 세계가 말할 수 있는 세계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런 어떤 사건 또 사건들의 연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만들어진 사물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원자들, 그 입자들,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은 우리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를 자극할 뿐이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적인 신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창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창문 밖에 있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형태의 이미지들이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개념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개념적 존재. 자, 컨셉추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셉추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소리가 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제 옆으로 쓰러지게 됐을 때 자,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이 나무에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턱 떨어지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태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있든 없든 이런 소리가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착각이죠. 왜냐하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필요해요. 공기의 흐름이죠. 공기의 그런 어떤 파동에 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공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뭐 한 2만 회 이상 진동을 해야만 우리 귀에 들어오게 돼요. 고막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진동이 생겼을 때, 막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고막에 들어오게 되고 고막을 자극하게 되면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자기 신호등에 의해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이제 이 매질이 우리 고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주에는 소리가 없어요. 매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이제 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인간은 특정하게 이제 가청 주판수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제한된 형태의 소리들만 들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듣지 못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물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고, 그 제한된 정보들 또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어떤 머릿속에 이런 형태의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색깔도 마찬가지, 색깔도. 색깔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대부분 물리주의자는 빛의 반사율이라고 얘기해요. 빛의 반사율.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들이 있으면 그 사물들이 광자가 때렸을 때 그걸 어떤 방식으로 반사하느냐, 그 반사율에 따라서 색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 바이오 센트리즘에서는 지금 이제 400나노미터 또는 이제 700나노미터라고 하는 이 빛의 파장이, 자, 우리가 이제 색을 구별할 수 있는데 400나노미터는 이제 보라색, 그다음에 700나노미터는 이제 빨간색. 그리고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스펙트럼이 이제 이것 들어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색깔이 없죠. 빛은 무색무취죠, 무색무취. 근데 이게 다시 우리의 망막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저걸 해석하는, 빛의 주파수를 해석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촛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촛불도 이제 실질적으로는 뜨거운 가스에 불과한데, 뜨거운 가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지금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색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저런 방식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그거를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은 이제 빛의 광자라든지 아니면 아원자의 수준의 존재들인데, 그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색무취이고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거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감각기관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거를 뇌 속에서 해석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갖고 있는 과학적 사실들이에요. 과학적 사실.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저 소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짜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여기 있는 책상도 지금 굉장히 단단한 거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전자가 지금 마이너스고, 내 손 끝에 있는 지금 그 세포나 아니면 이제 그 원자의 끝도 지금 전자란 말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가져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딱딱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소도 마찬가지. 모든 원소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비어 있는, 그러니까 원자 핵과 전자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이 안에 그 거리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주 끝에서 우주까지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아주 비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게 에너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에너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는 마치 그게 책상이나 의자나 나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포아론이에요. 아포아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다 개념적 지식인 것 뿐이고, 그 개념적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개념적 지식과 B라고 하는 개념적 지식의 차이를 통해서 A는 A로 가고 B는 B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개념적 지식에 아니면 개념적 사실에 대응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거나, 아니면 B라고 하는 보편자나 개념적 사실에 대응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 실체 때문에 A로 우리가 간주하거나 B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A는 A의 이미지, B는 B의 이미지, 이 차이가 어떤 다양한 차이를 갖기 때문에 그 차이들의 근거에서 이 배제 때문에 이 아포아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왜 아포아인가,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보편적 실제론이 무너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주장들을 지금 약간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사실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광자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전자기 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거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들이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감각 지각에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것들이 또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석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마치 뭐가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편자 개념, 마치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게 되는데, 하나는 공유 속성, 이걸 이제 자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보편적 형상, 아크리티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자,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었죠. 자, 이 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제 이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집합이라든지 카스트, 민족, 제네라 뭐 이런 의미인 것처럼 여러 개별자들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공유 속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과라고 하는 건 개별자죠. 개별자인데 애플.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 색깔, 빨간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공유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빨간색이 아닌 사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저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뭐 바나나 같은 경우는 노란색, 옐로우. 자, 이런 색을, 그러니까 모든 바나나들은 이런 노란색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 노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는 빨간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과들은 다 빨갛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유 속성으로서 이제 빨간색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이 공유 속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분분해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따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데아처럼 따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별자 안에 존재한다. 개별자 안에만 존재한다. 자, 이건 이제 그 개별자를 넘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서로 그 논쟁거리가 되는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속성들, 빨강이라든지 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진료 형상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진료 형상. 자, 힐로모르피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힐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진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진료 안에, 자, 모르피즘이라고 하는, 모르페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을 품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대상 속에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왜 이게 또 이제 중요하냐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소성이 있어야만 다음에 소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소성이라고 하는 게 소에만, 실제 소에 있다고 그러면 소들이 다 멸종해 버렸을 때는 그러면 이제 소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톤은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소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중단이나 어떤 일정한 형태의 이제 그 종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소성이라고 하는 카오니스는 이제 존재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진화론하고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반목하는 게 딱 그거예요. 그 종이라고 하는 스피시스 개념을 이제 이데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나 개나 소나 말이나. 근데 이제 다윈이 지금 발견한 거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어디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또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소성은 바뀌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신이 창조하거나 아니면 신과 같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공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 형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적인 의미죠. 플라톤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이게 공유 속성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거. 자,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폼, 이데아라고 이제 하는 말이죠.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끌어들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구상에서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삼각형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게 부풀 수밖에 없어요. 180도가 넘어가요. 자, 근데 이제 삼각형의 공리 공준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완벽한 삼각형, 그러니까 컴플리트라고 하는 완벽한 삼각형에 있을 건데 그 삼각형은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어떤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게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아무리 일단 선을 긋는 순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라든지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한 삼각형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삼각형 어딨냐? 자, 그게 이제 어떤 지성적 존재로서 또는 이제 뭔가 초월적인 존재로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또 이제 아레테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 자, 어떤 사물이나 사태가 지향하고 있는 완전성, 완벽성,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제 형상으로서의 보편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들은 개별자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개별적인 사물들은 이제 미메시스라고 이야기하는 모방을 하는 거죠. 모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인식론적인 방법을 자 이제 아나무네시스라고 이야기하는 회상을 하게 되는 거죠. 회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상기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 개념을 이제 알레테이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알레테이아 개념은 이제 여기서 아라고 하는 말과 레테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져 있는데, 이 레테라고 하는 말이 망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망각을 벗어나는 거, 다시 말하면 회상하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 그런 과정이 뭐에 대한 회상이냐? 저 완벽한 삼각형에 대한 회상이죠. 완벽한 형태의 어떤 이데아로서의 사물들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 형상으로서 보편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아까도 이제 뭐 빨간색의 보편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 이제 그 사과들이 다 빨간색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플라톤이 볼 때 이제 빨간색의 이데아가 존재하겠죠. 물론 이제, 그 파장으로 보면 700나노미터의 빛의 파장이 우리에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빛의 파장이 700나노미터가 빨간색이지만 파충류한테는 회색으로 보인단 말이죠. 자,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이 X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게 이제 어떤 대상한테는 뭐 X 다시로 또 어떤 대상은 X2 다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의 감각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플라톤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형태의 지식이든지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뭔가 이제 뭐 신학이든지 아니면 종교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을 지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의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그 이상적인 존재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이것이 바로 형상으로서의 보편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나이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이제 낱말 보편자나 의미 보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 보편자 개념들을 이끌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 이제 실질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낱말 보편자 보면 그 다양한 언어 속에 엄마라고 할 때는 무 발음이 이제 들어가고 아빠라고 할 때는 푸라고 하는 이제 발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 이 언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동일한 패턴들, 동일한 어떤 특징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게 이제 뭐 어떤 어족, 뭐 인도 유러피언 어족, 뭐 우랄 알타이 어족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뭔가 이 언어가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뭔가 동일한 게 있으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언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의미 보편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의미 보편자라고 하는 건 모든 언어들 속에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존재한다, 또 사람, 좋다. 자, 이런 어떤 반복되는 어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그 칸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선언적인 형태의 어떤 그 의미 구현체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는 이제 추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사회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어족을 쓰거나 어떤 언어를 쓰거나 어떤 민족들을 보더라도 이런 어떤 개념들, 뭐 대부분 다 이제 뭐 사랑 개념이라고 하는 거, 뭐 미음이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어떤 추상적 개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의미 보편자들인데, 자, 이런 의미 보편자나 낱말 보편자를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자, 이것들보다 조금 한 단계 윗단계로서 이 공유 속성 또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눈속임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회적 속성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아포아가 지금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직적 보편자 또는 이제 수평적 보편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수직적 보편자는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편자들 사이에 어떤 계층적 관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주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계층적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종속목강 이런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동물이라고 하면 그 동물 아래 포유류, 그다음에 뭐 조류, 어류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그 상위의 추상성을 갖는 것들, 또 하위의 추상성을 갖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위계적인 이런 어떤 수직적인 틀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형상 뭐 구체적인 개별자들이 뭐 개나 고양이, 참새 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이 개나 고양이나 참새도 다 지금 상위 개념들이죠. 근데 그거 위에 또 상위 개념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상위 개념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서로 이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직적 보편 개념, 또 수직적 보편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수평적 보편자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형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들이 서로 이어지는 관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수준은, 레벨은 똑같은 수준인데 그 안에서 이 공유하고 있는 사물들이, 아니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이제 그 개별자들 속에 어떻게 퍼져 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집합 A가 있고 그 특정한 집합 A의 여러 요소들이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뭐 사과라든지 뭐 생긴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바나나로 묶는 거, 또 사과로 묶는 거, 또 이걸 이제 빨간색으로 묶는 거, 또 이제 파란색으로 묶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안에 뭐 위계 질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서로 수평적으로 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의 이제 그 큰 보편자 개념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서의 개념과 그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수평적 보편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수평적 보편자가 됐든지 수직적 보편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이 공유적인 속성 또는 이제 보편적 형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뒤집나, 이걸 어떻게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격 포인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불교의 공을요 없다. 예, 예, 이게 어떤 실체로서의 어떤 것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예. 색즉시고 공즉시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 차이의 흐름은 있는 것이라 다양한 차이의 의미장들은 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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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영원한 어떤 것으로서 존재하는 건 없는 건데, 그 어떤 흐름이나 과정으로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은 존재하죠. 근데 그게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떨 때는 A일 수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 실조로는 A는 계속 영속적으로 A이고, 그러니까 물은 H2O고 H2O2가 되는 순간 과산화수소가 완전히 다른 물질이 변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H2O에다가 H2O2에다가 H3O2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H2O로, 어떤 때는 과산화수소로 이렇게 양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영원한 물도 없고 영원한 과산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도 없다, 과산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물이나 영원한 과산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중도론이죠. 그러니까 중도론이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적 실제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X라고 하는 게 항상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것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전혀 변할 수 없죠. 이건 절대로 X가 Y가 될 수도 없고 Y가 Z가 될 수도 없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유물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 유물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보편적 실제론과 같은 X나 Y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 이제 뭐 파동 함수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들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유물론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유명론으로 이야기했구나. 자, 유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X나 Y나 Z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중도론이죠. 중도론. 중도론은 자 이제 반쯤 보편적 실제이고 반쯤 유명론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 불과한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정된 것들이 아니다. 고정된 실제가 아니라 임시적인 실체를 우리가 가리킬 때 X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에는 A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C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중도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변화라고 하는 거죠. 변화 또는 이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헤라클리토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두 번 다시 동일한 강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나도 변하고 강도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강도 없고 고정된 나도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 중도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색즉시공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런 의미에서 이제 뭐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가셔서 또 이제 공격하는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편자는 내속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차이의 동일성인가 이런 어떤 주장들과 관련해서 또 이제 불교에서 비판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이 내속, 이 inherence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내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inherence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특징인데 이제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보편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개별자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바로 이제 내속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편자하고 개별자는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하는 것과 사과가 가지고 있는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엮여 있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내속 관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빨간 사과, 뭐 물론 이제 빨간색이 아닌 사과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과라고 하는 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또 이제 바나나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이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묶여지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속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개별자를 통해서 through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개별자를 통해서 자 이것이 이제 현시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현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거 갖고도 이제 엄청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같은 경우죠.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과연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현시되는가? 자, 뭐 아들로서 또는 뭐 거룩한 영으로서 스피릿으로서. 근데 이제 아들도 이제 이야기할 때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이 보편자라고 하는 신의 속성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어떤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죠. 완벽한 신은 있어도 개념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줄 수 없는데 이제 이렇게 엮는 관계들이 바로 내속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인간 같으면은 그냥 불완전한 인간일 텐데 신이 현존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신의 어떤 드러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완벽한 인간이 이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이제 인간인가 아니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인가 이런 문제도 엄청나게 이제 갈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간이면 그러면 뭐 예수님이 성욕도 가겠겠냐 이런 문제도 이제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 이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속 관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개별자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저런 어떤 개별자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 자 이게 라운드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둥근 모양을 갖추고 있는 개별자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둥글다라고 하는 순간, 둥글다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면 무조건 둥근 공이든지, 뭐 둥근 달이든지, 뭔가 항상 개별자와 관련이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둥근 달, 둥근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서 과연 둥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내속 관계에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둥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둥근 개별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시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진료 형상 이론의 이제 표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진료를 거쳐서 드러나는 것이다. 진료 없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카오니스라고 하는 거는 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소가 없는 경우에 과연 카오니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없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둘의 관계, 다시 말하면 보편자와 이 개별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속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빨간색은 항상 특정한 사과를 통해서 나타나고,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특정한 축구공이나 농구공이나 어떤 둥근 모양을 통해서만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이론이 이제 내속 이론이라면 이것과는 이제 다른 이론이 이제 차이 속의 동일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차이 속의 동일성. 자, 이제 차이 속의 동일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개별자들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그것들이 시간과 공간, 다양한 형태의 시간, 다양한 형태의 공간 속에 이제 유치해 있기 때문에 그 개별자의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도 모든 사과가 다 똑같지 않고 바나나도 자 모든 바나나가 다 똑같을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동일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옐로우라고 하는 노란색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일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이제 내속 관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 속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관계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관계 개념. 그러니까 여러 사과들을 보면서 그 사과들이 모여졌을 때 이 빨강색이라고 하는 또 바나나도 여러 바나나들이 모여졌을 때 그것들이 이 옐로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들 또는 어떤 사태들이 이어졌을 때 자, 그것이 이렇게 어떤 동일성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20개의 아미노산이 구성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고 자,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김요한이라고 하는 뇌가 이제 생기는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의 합성이라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내속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을 아무리 낱낱이 분해하더라도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375개의 단백질을 아무리 우리가 다 현미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김요한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모이면 김요한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차이성의 동일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 이렇게 모여졌는데 이 X들이 모이면 갑자기 Z가 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창발성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이제 층위에서 창발이 되느냐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 차이성의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내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에 등장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뭐 계속 전북대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 여기 뭐 인문대가 있고 사회대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직원, 학생, 뭐 교수 쭉 이제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북대라고 부르거죠. 근데 아무리 인문대를 뒤져봐도 사회대를 뒤져봐도 인사관을 뒤져봐도 전북대가 있어요? 없죠. 이것들이 모여야 전북대가 나오는 거죠. 다 다르단 말이죠. 인문대, 사회대, 뭐 교수, 학생, 뭐 이번에 동덕여대처럼 다 다른데, 근데 그게 하나의 동덕여대라든지 아니면 전북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차이 속의 동일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내속 관계에서는 그 사물들이 정확하게 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그 바나나를 파보면 아니면 사과를 파보면 거기에 빨강이라고 하는 것, 또 노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속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낱낱의 원자들, 낱낱의 이제 구성 요소들이 그 보편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담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XY 염색체도 마찬가지죠. XY 염색체. 자, 우리 세포가 37쪽에 되는데 각각의 세포마다 세포 핵 속에 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염색체들이 뭔가 그것들을 보면 그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내속 관계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물들 Y, Z 이것들을 보면 그 안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정한 형태의 보편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보편자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행렬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겔의 개념이죠. 해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해겔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제 완전히 다르죠. 돌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해겔이 이야기하는 변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이것의 상위 개념으로서 뭐가 나오는, 이게 바로 이제 보편자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것들이 모여졌을 때 C나 D처럼 뭔가 상위의 개념들, 상위의 보편적인 개념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차이 속의 동일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속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보편적인 속성들은 개별자 안에 들어가 있다, 내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파보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속 관계는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리 우리가 성존 수술을 하더라도 XY나 XX 염색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본질을 떠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그런 베이스가 아무리 뭐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남성이라고 선언하거나 여성이라고 선언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다. 자, 이건 이제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네. 그러니까 보편자가 이제 본질적인 개념인가, 아니면 관계적인 개념인가. 이것도 지금 이제 거의 3,000년 전에 인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보편자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적 구조로서의 보편자 개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본질적인 개념으로서의 보편자 개념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불교는 이 내속도 또 차이 속의 동일성도 모두 다 비판해요.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고 또 관계적인 속성으로서의 어떤 보편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건 다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고 우리가 만드는 개념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것들은 전혀 시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또 그렇게 학습한, 또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혹시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이해는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다르마키르티가 이제 반론을 던지고 있는데, 다르마키르티가 이제 던지고 있는 반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자, 어떻게 보편자가 다른 사물들,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보편자가 동일한 사물 또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유사성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뭐 사과다, 동물이다, 아니면 이제 뭔가 보편적인 실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보편 개념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사물, 다른 공간, 다른 시간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항상 그 일과 다의 문제죠. 일과 다의 문제.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을 어떻게 하나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자, 저게 이제 시간, 공간, 뭔가 질, 형식 이런 문제에서 이제 전혀 다른 요소들인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하나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 또는 보편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 실제론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제 보편적 실제론을 공격하고 있는 상대주의, 또 뭐 회의주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저것들을 이제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죠. 저런 이제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편자는 자신들 부분 속에서 자신을 부분 속에 흩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각 사람마다 또 이제 완전성을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도 똑같은 물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보편자가 개별자 속에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보편자가 개별자가 되는 과정. 자, 이걸 우리가 개별화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인디비주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개별화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난해한 물음들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보편자는 다 똑같은데 개별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건데 똑같은 게 어떻게 다양하게 가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가는 것들도 지금 뭔가 동일한 것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게 다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문제가 이제 다르마키르트가 이제 던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플라톤은 이제 분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누어서 생긴다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 인간을 창조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제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성이 인간에게 이제 어떻게 그리고 이제 인간도 인간 1, 인간 2, 인간 3 수십만의 인간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간 1이라고 2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도 문제죠. 만약에 이제 진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흙처럼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이제 이것들을 분유하는데 질서의 원리로 이제 작용한다. 그러니까 흙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진료 자체가 신과 똑같은 형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신만 위대하고 신만 이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신은 자신의 속성이 지금 사유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사유에서 인간처럼 이렇게 되먹지 못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신정론 문제예요. 신정론. 왜 그러니까 신이 과연 이제 선한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이 순수 사유, 순수 선으로부터 분출된 모든 것들 다 선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인간들은 다 안 좋은 인간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걸 만들었던 신 자체가 안 좋은 게 함유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신정론인데. 그래서 이제 신이 악을 허용한 것인가 아니면 신 내부에 악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르마키르트가 던지고 있는 문제예요. 보편자가 어떻게 부분들 속에 흩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흩어진다고 할 때 각 사람마다 완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이 이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을 갖게 된 인간들이 과연 완벽한 신의 속성들을 유지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 보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 따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처럼 신처럼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약간 신화적인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이제 인간이 신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신이 만들었는데 그 완벽한 신이 만든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 역설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르마키르트가 던지고 있는 물음이에요. 만약 보편자가 있다고 했을 때 왜 이 세상이 다양하냐라고 하는 거죠. 보편자 하나인데 그 하나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이 세상은 다 다양하는가? 왜 그 안에 계속 운동이나 변화들이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 말은 보편자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죠. 보편자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엮고 있는 그냥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그룹을 짓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언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습관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제 이 보편자에게는 여기서 이제 그 습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어떤 관습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관습적인 행위. 보편자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적인 행위다. 아까도 이제 빛의 광자라든지 에너지가 우리 망막이나 이제 원추세포 또는 이제 우리 그 고막을 통해서 우리 전자기적 신호로 이제 바뀌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임의적이다 또는 굉장히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보편자하고 영원한 실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 세계에는 순간적 성질만을 지닌 개별자들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영혼성,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이 거짓 상들, 거짓 이미지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은 이제
그 배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배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소의 이미지가 뭐 토끼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차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말이라고 하자, 이걸 토끼라고 하자, 이걸 기둥이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언어적 합의다. 그죠? 언어적 합의일지 자, 소라고 하는 어떤 이데아가 있어서 아니면 소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실제가 있어서 그걸 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해서 이건 소야, 이건 말이야, 이거는 뭐 토끼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가 토끼하고 다르니까, 소가 말하고 다르니까 그 생물학적 차이점들을 가지고서 또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건 소고 이건 말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어떤 관습적인 용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소도 다양하게 다 다르죠. 뭐 얼룩수도 있고 뭐 젖수도 있고 뭐 다른 소도 있는데 그런 어떤 특성들을 일단 무시하고 이건 전체적으로서 소다, 카우다, 또는 이건 개다. 뭐 개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소와 개가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그 큰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개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마이너한 차이들이 생략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 언어의 정착화로서의 보편자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비소로부터 소가 만들어지는 소가 아닌 것으로부터 소가 그러니까 이게 개가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니고 이건 이제 뭐 기둥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부터 소성을 알거나 아니면 소성에 대한 뭔가 그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소성을 만나는 어떤 신비한 어떤 힘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라고 하는 보편자 개념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음 줄에 있는 것처럼 해열성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상상력이 만드는 허구적 산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산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적 산물인데 마치 이제 그 허구적 산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이런 어떤 오류들을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연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론과 유명론,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게 있다. X라고 하는 게 진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론이고, X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에 불과하다, 언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명론인데, 자, 그것의 이제 중도적인 입장으로서 이제 자연학파가 유사성을 인정을 해요. 유사성. 근데 유사성을 인정하는데 이 유사성은 그래도 실제적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죠. 긍정적인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유사성이 그러니까 유사성이 실용적인 것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다 소로 묶자, 이걸 말로 묶자, 이걸 개로 묶자라고 하는 것은 프랙티컬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유사성이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이제 그 현대 철학자 중에 분명하게 제시한 사람이 이제 그 콰인인데, 콰인은 자, 이걸 이제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얘기해요. 존재론적 개입, 커미트먼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할 때 그 언어가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A, B, C, D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치 그런 개념들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걸, 이걸 이제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주어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수요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뭔가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언어적인 어떤 이미지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그냥 용법에 불과한데, 자, 이것이 마치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착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자, 이건 이제 그 허구적 뚱보하고 화인이 이야기하는 게 허구적 뚱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구적 대머리
허구적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간에 허구적 뚱보가 서 있다. 라고 하는 말과 이제 문간에 허구적 대머리가 서 있다. 이제 두 개의 이제 진술이 있을 때, 자, 이제 우리는 이 뚱보하고 대머리하고 존재론적 위상이 다른데, 실제로는 이 뚱보가 있는 것처럼 대머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뚱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마른 사람들이 있고, 자, 뚱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별히 존재론적 개입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 이제 대머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무엇을 대머리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척도라든지, 이건 이제 개념화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개념적 지식과 관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어야 대머리인가?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어야 대머리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대머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뭐 두세 개 있어야 될지, 아니면 뭐 반절이 없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콰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이렇게 동의하진 않지만, 자, 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속성이 있고, 특정한 속성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속성을 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kg가 넘는다든지 200kg가 넘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성들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이 대머리라고 하는 속성들은 이런 어떤 물리적 속성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물리적 속성과는 다른 거다라고. 왜냐하면 사회적 관습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대머리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사회적 관습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특정 속성이 없다. 근데 특정 속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머리가 마치 뚱보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존재론적 위상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동으로 뚱보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대머리를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또는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다. 근데 이제 뚱보는 명확하게 물리적인 특성을 가져서 몇 킬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모순이든지 아니면 이제 애매든지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속성 말고 사회적 속성이든지 관계적 속성이든지 어떤 다른 형태의 주장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언어적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콰인이 이야기하는 이제 존재론적 개입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왜 보편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그게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따라가게 되는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주장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중에 굉장히 모호한,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규약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대상들을 마치 그게 실제적인 대상인 것처럼, 물리적인 대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이런 시도를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뚱보와 대머리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뚱보는 이제 콰인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머리는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건 언어적 허구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뚱보라고 하는 것과 대머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존재하는 사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나 철학에서는 이런 존재론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냥 기술적인 방식으로만 서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페가수스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신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다 관계적 속성들이고 어떻게 데피니션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와는 무관하게
개념적인 속성들이고 그 개념적 속성이기 때문에 데피니션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카푸토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신에 대해서 뭐 약한 신학, 강한 신학 이야기하는 것도 신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간단하게 뚱보면 몇 킬로부터 뚱보라고 할 것인지 그게 정할 수 있는 그런 규약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이게 이제 그 언어적 허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언어적 허구에서는 그래도 신은 있지 않냐 우리가 신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론적인 개입을 당연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게 이제 불교 아포화론에서 이 보편론자들에 대한 비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자의 개념들이 다 허구적 개념들이고 상상력의 개념들인데 마치 그게 이제 이 존재론적 카인이 이야기하는 존재론적 개입에 의해서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된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리적 실체로서의 어떤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 실체와는 무관하게 개념적 실체로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편자를 계속해서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이제 뭐 책에 나오는 것도 보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새끼줄을 꼬거나 새끼줄 맞을 때 뱀을 떠올리는 작용을 갖는다. 이게 이제 습기와도 관련이 되는데 새끼줄인데 이게 마치 뱀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자동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존재론적인 개입이다라고 콰인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새끼줄인데 뱀처럼 떠올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 자, 이게 이제 인간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간에게는 뭐 저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이언티픽하게 보면 이제 저주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들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술이나 종교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새끼줄을 보면서 뱀을 떠올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뭔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700만 전에 침팬지하고 같이 우리가 동일한 부모로부터 나왔는데 왜 침팬지들은 이제 지금 700만 년 이후에 동일한 지금 두 종류 침팬지하고 보노보 두 종류만 있는데 인간은 계속 지금 화석 인류만 25번 변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차이가 뭔가? 유발 하라가 이야기할 때 그 상상의 질서거든요. 좋은 말로 상상의 질서면 이제 거짓말하는 능력이에요. 거짓말하는 능력. 그래서 그 이제 이제 인지혁명 때도 우리가 라스코 동굴벽화든지 뭐 알타비르 동굴벽화, 쇼베 동굴벽화를 했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주술적인 상징들을 만들어내죠. 뭐 인간은 머리는 사자고 몸은 또 인간인 그런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면 인간이어야 되지. 왜 머리는 사자고 인간은 몸은 또 인간인가? 이런 어떤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적 개입.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뭔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수호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능력들이 인간에게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기원전 3만 년부터 7만 년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일어났었고 그게 지금 우리의 현 인류의 문화적인 과정들을 만들어냈다. 이제 3만 년 이후에 만 년 전에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다 거짓말할 수 있는 능력이죠. 제국을 만드는. 그러니까 원숭이들 30마리, 40마리만 모여놔도 막 개판을 치는데 왜 인간은 수십만 명이 뭐 우리가 2002년 올림픽도 월드컵도 마찬가지고 수십만 명의 관객이 모였을 때 질서 정연하게 뭐 그 맨하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20만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가? 원숭이는 절대 못해요.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뭔가 이제 공동의 이념들, 공동의 목적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뭐 이제 뭐 독일 나치에 대한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념화된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그런 어떤 기초적인 신념들을 이제 제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들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불교도 마찬가지고, 콰인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존재론적인 개입은 없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보편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보편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반대하는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런 전통 형이사학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의 사상들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문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또 한계가 이제 이건 이제 허무주의로 가버릴 수가 없고요. 존재하지 않는 건데 뭐 나도 이제 이따가 사라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는 것도 이제 유익할 수 있지만 집단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 국가를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것들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이런 어떤 실제론과 또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도론의 싸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이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은 이제 새로운 좀 형식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도식과 내용의 구분, 스케마하고 콘텐츠의 구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식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적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개념적 틀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용인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개념적 틀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적 틀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 개념적 도식으로 틀로 끌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불교에서는 그 도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개별성이 갖고 있는 그 생동감, 생생함,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천연성 이런 것들을 전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식과 내용들을 구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식을 떠나서 이 내용 자체로 가는 거. 그런 어떤 개념적 틀을 초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개념적 틀로 들어가는 순간, 뭐, 디그가나도 마찬가지고, 다르메키리스도 마찬가지고,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인데 그 다양한 특징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락강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상상기와 상징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류라고 하는 틀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가 있는데 베이비가 이제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에 대한 환상이 있죠. 자기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 자기에 대한 환상이 처음으로 거울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깨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 자기인지 몰라요. 자기인지 모르다가 그래서 이제 애기들 울면 거울을 갖다 주면 뚝 그쳐요. 호기심 때문에. 거기 거울 이제 만지려고 하는 것들이죠. 원숭이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인간과 인간 이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파악할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처음에 그 기간이 바로 이제 상상기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서만 떠오르다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면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거울기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제 확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깨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객관적인 어떤 그 틀들이나 객관적인 어떤 그 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깨지게 되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언어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이제 깨지게 되죠. 언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징이라고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나는 이제 뭐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아빠라고 불러야 된다. 뭐 엄마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누적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언어적인 그런 능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아니면 이제 고정되게 되는 것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상징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인간은 이 상상기와 상징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꺾어 이런 과정들을 꺾어서 이제는 이제 문화의 틀 속에 들어오게 주입되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나는 나가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억압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꺾였으니까. 상상기에서 꺾이고, 그다음에 상징기에서 꺾였고, 그래서 억압이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자,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락강에서 욕망은 꺾인 거예요.
꺾이지 않은 건 욕구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욕구인데, 이 욕구가 사유적 금기가 되어가지고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욕망 상태에 다다르게 이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식과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풍부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들이 너무 총천연색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개념, 하나의 언어로 담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왜곡이나 물듦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나 이제 회의주의에서 이런 어떤 보편적 실제론을 비판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를 신이다라고 하는 거, 또 개념화로 시키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스콜라 철학인데, 뭔가 신이나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이성화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들. 논리적인 체계로 이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폭력적인 게 뭐냐면, 논리 속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변화 개념이 없는 거죠. A는 무조건 A여야 돼. A가 동시에 not A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허용하지 않죠. 모순율, 배중률, 논리학에는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A는 A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T1, T2, T3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데 그것들이 사라지죠. 근데 저렇게 이제 논리화된 도식으로 이 세상을, 변해가고 있는 세상을 담으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이걸 이제 과학에서 이상화라고 얘기해요. 이상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는데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딱 나눠가지고 스틸컷처럼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동영상처럼 쭉 돌아가는 건데 마치 카메라로 한 컷만 찍은 것처럼 그것만 놓고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성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도식이 가지고 있는 왜곡이나 이제 물듦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물음 중에 두 가지 물음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도식과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도식과 세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도식이 과연 세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천사적 관점, 또는 이제 그 신의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이 A라고 하는 도식과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알 수 없죠. 내가 우물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천사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하냐 이거죠. 인간이 지구 안에 있으면서 지구 밖에 있는 모습으로서 지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문제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여러 개념들, 여러 도식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개념들이나 도식 중에 어떤 것이 베터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실에 대해서 세계를 설명하는 이제 이론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텐데,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이 A가 B보다 좋고 B가 B보다 C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베터된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너무 이제 다양한 거이고, 아까도 얘기했던 파동함수처럼 우리가 입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뭔가 확률적인 통계적인 그런 존재들인데, 자, 그렇게 이제 풍부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이제 질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이제 개념화시키는 것이 이제 보편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 이제 잘못된 것인 이유는 이 개별자는 이제 그 의존적 본성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어떤 틀들을 씌우느냐, 어떤 틀들을 씌우느냐에 따라서 개별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 본질적으로는, 자, 이것들은 이제 실제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잠시 우리가 이걸 이제 개나 소다 말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적 도식을 부과하면서 그것이 마치 개인 것처럼 소인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지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도식을 가지고서 어떤 개별자가 A다, B다, C다라고 이제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지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지시 문제가 얼마만큼 정확한가 아니면 타당한가, 이 지시가
과연 이제 올바른가 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계를 완벽하게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관망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똑같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인식론에서는 진리 대응설이죠. 진리 대응설. 자, 1대1 대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과 실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1대1 대응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그림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X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그려주는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잘 그린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지도가 우리나라를 100%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이죠. 아무리 거기다 등고선을 집어넣고 뭐 아무리 위도 뭐 이런 것들을 총세력적을 집어넣는다고 이건 그림일 뿐이죠.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지도일 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과 실제로 뭐 서울이든지 전주든지 그것들을 담아낼 수 없는 너무나 풍부한 것들을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개별자의 세계이고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편자 또는 이제 개념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이 지도가 이 서울이나 전주를 지시하죠. 지시하는데 이 지시하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 관계인가 아니면 적합한 관계인가 아니면 이게 올바른 관계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시 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이제 다 불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편자를 없애기 위해서 보편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이제 보편자 X를 통해서 그 자체로 말할 수 없는 개별자 Y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왜냐하면 내가 가봤으면 그래도 조금 떠올릴 텐데 그게 이제 내가 가봐서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제 현상학이에요. 이제 독일 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지도하고 서울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아테네라고 얘기합시다. 아테네나 로마를 가봤어야 돼. 그러면 이제 지도를 보면서 아테네 어디에서 뭐가 일어난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걔네들 이야기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 가봤잖아요. 지금 아테네도 안 가봤고 로마도 안 가봤는데 지도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제 포rum 로마눔인지 아니면 이제 이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인지 어떻게 아냐고 지도만 봐가지고 대충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아테네에 살았거나 아니면 로마에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생한 현장감들을 이제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편자 개념은 이런 의미에서 말할 수 없는 개별자를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도식과 내용의 간극을 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지시 문제의 원천적인 한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말할 수 없고 단지 지각할 수 있을 뿐인데, 근데 이제 그것을 마치 우리가 이해하거나 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제 아포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편자와 개별자의 관계, 이 개별자는 굉장히 풍성한 것이고 보편자는 이제 도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트도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편 물 자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아포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개별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개별자로서 이제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촉발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칸트의 물 자체는 좀 달라요. 이제 이건 이제 용어만 이렇게 좀 빌어 쓰고 있는데, 원래 이제 칸트의 물 자체는 보편적인 거죠. 가장 보편적인 게 이제 물 자체인데,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아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개별적인 걸 우리가 지금 물 자체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갔어요, 완전히.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제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물 자체가 이제 의지인데, 이 의지 자체, 이걸 이제 맹목적 의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맹목적 의지가 촉발하는 어떤 세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맹목적 의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보편자인데, 이것도 이제 거꾸로 우리가 개별적 실체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 개별적 실체로서의 맹목적 의지가 드러난 게 언어라는 거죠. 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 개별적인 세계, 이 개별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고 주파수를 이제 보내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념화시키고 도식화시키는 게 이제 언어 보편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신호가 그 보편자와 1대1 상응하는가? 그 신호가 바로 맞아 그 신호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왜곡이나 또는 이제 물듦들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존재론적 개입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만든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그 개별적 실체가 갖고 있는 풍부함 같은 걸 완전히 다 사장시켜 버리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니네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지시 문제를 해결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포아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바로 이제 하향식과 상향식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하향식은 이제 디그나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은 그 뒤에 다르마키르티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편자 개념을 만들어내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디그나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포아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중 부정,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차이들, 말은 소가 아니고 말은 개가 아니고 말은 돼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정들을 통해서 그 차이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임, 또 소임, 개임, 토끼임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보편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존재론적 개입 또는 보편자가 개입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소는 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중 부정이 이 논리 또는 형이상학적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은 긍정하지만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내용은 긍정하고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긍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유사성 차이를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한 공유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개입은 반대하는. 어떤 그 형이상학적 실제를 끌어오지는 않는 그렇지만 그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이정 부정을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향식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형이상학적인 특징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들을 쭉 내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향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향식 방식은 이제 그 다르마키르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과적 연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편자 개념을 쓰는 인과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특징들 그런 연소의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물들을 어떤 사물들을 지각하고 그 사물들이 어떻게 아까 이제 칸트라든지 쇼펜하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촉발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사고를 해서 이런 말들이 생기는 이런 어떤 관계들이 인과적 관계다, 필연적 인과적 관계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서는 훈습된 습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제 아류아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언어들, 어떤 특징들이 쌓이고 있는 그 기억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 장치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윤회할 때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풀어져 나가는데 그걸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 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쌓여서 그게 이제 축적되면서 이 개념적 사고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생겨서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6페이지 보시면 보편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냐? 그 보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자 X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속성 P1, P2, P3, 프로퍼티 1, 프로퍼티 2, 프로퍼티 3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각을 하죠. 그것과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 개별적인 속성들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 자체가 우리에게 감성을 촉발시키고 맹목적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의지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자극을 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서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습관화된 형태로서의 어떤 개념적 틀, 도식적 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콰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보편자 X하고 그 존재 자체가
동일하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착오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는 보편자를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굳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인과적 지시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과적 지시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물, 개별적인 사물들 우리가 계속해서 접촉하면서 그 사물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들을 촉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해서 그런 형태의 언어들을 발화하는, 이것이 이제 인과적 지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착오가 일어나게 된다. 마음속에 착오, 마음속에 착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이 X의 한 예라는 판단을 마음이 내릴 때, 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유적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마치 실제라고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건 존재론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폴 처칠랜드라든지 존 맥키라든지 이제 콰인의 자연화된 그 인식론을 통해서 좀 이제 점검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랬던 게, 이게 지금 여기 글을 쓰고 있는 학자들이 다 영미 분석 철학자들이거든요. 영미 분석 철학자들인데, 분석 철학자들이 이 불교 철학을 하면서 영미 철학들을 다 끌어오고 있어요. 영미 인식론에서 지금 그 대두되고 있는 논쟁거리들을 좀 끌어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불교의 아포와 이론을 지지도 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제 보편적 실제론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학자들, 또 우리나라에서 동양 철학 하는 사람들이 왜 서양 철학 공부 안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동양 철학 선생님들 논문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거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 공부하시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서양 철학, 특별히 영미 분석 철학, 좀 얘들 또라이들인데, 그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그 인식론적인 사고 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막 단아한 문제들 굉장히 깔끔하게 세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가 문제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반박거리들을 좀 제시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세련된 논쟁들을 좀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운데, 왜냐하면 기술적인 개념들 막 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안 배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또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제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이 책들 좀 반복적으로 이제 읽어가시면 그 동양 철학, 또 이제 특별히 인도 철학, 또 인도 불교 철학하고 이 서양 영미 철학이 얼마나 이제 또 연관성, 유사성이 되게 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콰인의 자연화된 인식론인데, 여기서 이제 습기 이론을 지금 이제 콰인의 자연화된 인식론을 끌어와서 지금 그것들을 이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전통적인 형태의 이제 인식론은 우리가 이제 지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인식론 문제인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할 때 항상 초월적인 또는 규범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플라톤처럼 이데아. 근데 우리가 이데아를 검증할 수 있냐고,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초월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그 촘스키 같은 경우는 우리 언어 기제가 있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MRI 찾아봐도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초월적인 규범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항상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거나 이런 식의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아까도 이제 알레테이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레테를 그러니까 망각을 넘어서는 거다라고 이야기, 뭐 거의 소설에 가깝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뭔가 이제 설명하는 게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플라톤이 이제 국가 11권, 12권에 보면 이제 에르 신화를 또 끌어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제 그 전어머 세계부터 레테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서 그 레테 사막에 이제 그 물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레테 강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레테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사막을 건너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먹죠. 근데 물을 많이 마신 만큼 바보가 돼요. 물을 적게 마시면 천재고. 왜냐하면 안 잊어버렸으니까.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꿋꿋하게 서가지고 물 한 모금만 먹었던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제 여기서 천재로 태어나요. 왜냐면 이제 최소한만 잊어버리고, 거기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머리 쳐박고 물 먹은 사람은 이제 완전 백치 아다다로 태어나는 거죠. 다 잊어버려요.
이제 이게 이제 전통 형이상학에서 또는 전통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가 바로 이제 자연화된 인식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자연화된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경과학, 뭐 뇌과학,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쌓이는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자연화된 인식론, 내추럴라이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지식의 근본적인 토대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물리화학적으로 규명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화된 인식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전통 인식론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면 이데아야, 초월적인 거야, 인간의 영혼이 그런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 사유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코기토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게. 지식의 출발점이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화된 인식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각 자료죠. 우리가 어떻게 눈, 코, 입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감각적 데이터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한 방법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시각 정보 또 청각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아는가라고 할 때 이제 콰인이 던지고 있는 사료 중에 하나 바로 이제 아이가 어떻게 색깔을 구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원초적으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지식을 배워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걔가 이제 경험적인 단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지식들을 쌓아 올려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전통 인식론적인 방식에서 따르면 아기가 빨간색, 파란색을 어떻게 아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 가장 분명히 이야기 뭐 언어 기제가 있다. 그거를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선험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제 콰이는 경험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탐구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이제 탐구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 파란색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가, 엄마가 이제 뭔가 자꾸 자극을 주거나 아니면 선생들이 어떻게 자극을 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뇌과학에서는 이제 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뭐 망막이나 우리 어떤 그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전두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뭐 해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어떤 전반적인 과정들이 바로 그 자연화된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또 매번 반복적으로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개념들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연주의적인 개념이죠. 이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다르마키리트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보편적 개념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사태, 물리적 사건, 물리적인 어떤 인과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고 소를 소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지,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떠나서 뭔가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존재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초월적인 방식에서 이 보편자를 끌어오기보다는 다르마키리티는 인과적 지시론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용어들은 언어 학습이든지 개념 습득이라고 하는 사회화 또는 사회화를 통해서 나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물리적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형태의 개념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폴 처칠랜드의 이제 여기서 이제 배제적 물리주의라고 썼는데 책에서는 이제 제거적 유물론, 뭐 제거적 물리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속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뭐 마음이라든지 그 신념이라든지 또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 형이상학적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리적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폴 처칠랜드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거적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적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음, 욕구, 감정, 사랑, 뭐 고통, 애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통속 심리학, 포크 사이콜로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비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뭐 MRI나 CT를 아무리 촬영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나 욕구나 감정 이런 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이나 욕구나 감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이거는 신경과학을 통해서 또는 뇌과학을 통해서 생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없다라면 자, 그것은 과학으로서 성립하지 못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통속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경험 또 일상적인 직관에 이제 불과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신경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하죠.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믿음이나 신념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뇌과학, 인지과학을 통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심리학에서도 보면 이제 상담 심리하고 이제 임상 심리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 임상 심리 쪽에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뇌파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사람들을 더 치유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신병들, 뭐 이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막 목사님 안수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뭐 그러면 이제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 먹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기억이나 믿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서 뭐 전전두엽의 피질에 뭐가 생기는지, 측두엽에 뭐가 생겼는지, 아니면 뭐 편도체라든지 시상하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시를 쓰거나 뭐 소설을 읽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어떤 욕구나 쾌락들을 치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사이언티픽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관계, 인과적인 관계들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폴 처칠랜드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존 맥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존 맥키도 이제 윤리학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설명, 뭐 발명이라고 돼 있고 설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존 맥키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이다라고 하는 거, 좋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속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마치 신이 만든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내적인 본성인 것처럼 이제 착각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윤리적 객관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윤리적 객관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은 어떤 욕구나 욕망이고, 그 믿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 거죠.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뭐 윤봉길 의사, 뭐 독립운동, 유관순 여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테러리스트지 독립투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 꿈에서는 천사나 예수님이 나오지 절대 부처님이 나오거나 보살님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뭐 보살이라든지 부처님이 나오지 불자들 꿈에 뭐 성 프란치스코가 나오거나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다 내가 어느 환경에서 자라왔는가, 어떤 문화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 그것들이 이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뭐 페미니즘도 마찬가지고, 뭐 신남성 연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남성이 여성이냐 그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 체계가 다 그쪽에 이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맥키는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선, 객관적 속성으로서 악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이거는 주관적인 선호,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게 바로 이제 다르마키리티가 이야기하는 인과적 지시론이죠. 보편자라고 하는 개념들은 내가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어떤 전통에서 그런 개념들을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이제 니체는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계보예요. 어떤 사회, 어떤 문화를 거치면서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이게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마치 그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어떤 불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맥키가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이함의 논증인데, 우리가 왜 자꾸 이제 도덕적 실제로는 가는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 바로 도덕이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근본학 근본선 개념인데, 이게
뭔가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화 속에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신비한 거니까 그래도 인간의 손에 때를 타지 않은 어떤 게 있을 것 같다. 뭔가 이 관습이나 규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이함 때문에, 그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도덕적 실제로 간다. 이게 이제 신에서 나온 게 아니냐. 뭔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포용할 수 없는 뭔가 심오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기이함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퀴어니스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그 퀴어, 지금 뭐 퀴어 신학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그 중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 속성으로서의 선 개념 또는 악 개념, 좋음 옳음 개념으로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맥키는 아니다. 선 개념은 사회적 학습이고 심리적인 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인과적 지시론이라고 하는 다르마키리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아포아와 관련해서 이제 서론적으로 어떤 이제 핵심적인 개념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개념들이 서양 철학과 뭐 철학사 전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맞물려 있고,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이제 이 보편적인 개념, 뭐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윤리가 됐든 또 뭐 신경과학이든지 아니면 뇌과학이든지 이런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이게 응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커다란 두 가지 세계관들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